부동산 불패 신화가 과연 이어질 것인가?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비교해서 전망을 하면 틀려요. 내수 시장은 일본의 모습으로 따라갈 겁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 부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이후 계속 늘려가지고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정책 자금 대출이 주택 대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2040년을 넘어서부터입니다. 그 이유는 총 가구 수도 줄어들어요. 가구 수가 지금까지 줄어든 예도 없고 2040년을 넘어가면은 우리나라는 꽤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저희 60년대생, 50년대생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집 한 채 이렇게 해가지고 노후를 어느 정도 준비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노후를 그리면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집 마련을 하면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뭐 상당 부분 필요 조건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주택의 자가 보유율을 해봐야 50%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20대, 30대는 자가 보유율이 낮으니까 그거하고 평균한 것이니까 그렇고요. 60대 이상은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70%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택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한 2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지 는 요인이 딱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후생연금, 우리로 치자면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집이 없어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사람, 계속 고정비용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조금 빈곤층에 속하는 분들은 거의 자기가 지출하는 것이 50% 이상을 집세를 내는데 들어갑니다. 보조를 받아봐야 절반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 요인이 질병에 걸려서, 이 3가지가 노후를 비참하게 하는 딱 3가지 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임대료를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없어지니까요. 그거 하나가 엄청나게 큽니다. 주거의 안정성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걸 소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주택연금이니까요. 나중에 이제 한 70세 정도 들어가서 내가 소득이 좀 이제 줄어들고 없고 한데 내가 받는 것은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으로 받게 되고 하면은 이 2가지만 하더라도 꽤 최소 생활비 이상은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만으로는 하기가 힘들거든요. 최고의 소득에다가 아주 35년 동안 가입했다 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 월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한 100에서 150만 원 사이 정도이니까 그걸로만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주택이 있으면은 주택연금도 일종의 공적연금이니까요. 이걸 통해서 이 둘 정도 합치면은 보통 최소 내지는 적정생활비 정도가 마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택은 소득을 만들어주고 주거의 안정성을 마련해주고 임대료를 나갈 필요가, 고정비용을 나갈 필요가 없게 해준다는 측면에서요. 아주 상당히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는 뭐 일찍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죠. 우리가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기간이 대략 20년 이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거의 한 30세 정도에 시작하면 50세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자가로 보통 들어오는 때가 서구 사람들도 그렇고요. 한 50에서 55세 정도 되면은 이제 완전히 자기 집 소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내 집이 있는지 먼저 보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 집 마련은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저출산을 넘어서 인구 소멸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런 장기적으로 집값을 볼 때 약간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은 장기는 모릅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가 2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동산 가격은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좀 그렇게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20년 전에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도 하지 않을 때 세상하고 지금 세상하고 AI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세상 엄청나게 다릅니다. 앞으로 20년 뒤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쳐서 일어날 세상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사실은 그때 벌써 사람들이 AI나 디지털화가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근무해도 되겠구나, 벌써부터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먹혀들었죠. 근데 지금 미국에는 한 25%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상 아직은 재택근무가 잘 안 맞아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일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은 그런데 보면은 거의 엔화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매년 한 1% 정도를 30년 정도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달러화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30년 동안에 0%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극단적인 경우이죠. 그런 데서 일어나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 합한 게 거의 GDP 규모 정도 될 정도로 수출 수입을 활발하게 하는, 그 다음에 수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 시장을 보십시오. 지금 벌써 80억 인구가 되었는데 좀 있으면 90억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인도는 성장한다 그러고, 중국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만 한 2,000달러 되는데 이것도 이제 올라간다고 그러고, 이 시장이 커지는 것이죠. 수출 기업들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군비를 갑자기 이렇게 증가시키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경쟁력을 곳곳에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산업이 잘 되면 갑자기 이 산업이 확 뜨고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확 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이렇게 비교해서 전망을 하면 틀려요. 우리나라는 수출은 해외 시장과 해외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수출 시장은 다른데요. 내수 시장은 일본의 모습으로 따라갈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수와 수출이 지금보다 더 양극화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가 우리나라의 성장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시장을 일본처럼 보기는 좀 무리한 면이 있고요. 다만 일본보다는 훨씬 나은 국면일 텐데요. 그래서 지금 뭐 버블이 꺼지고 뭐 어쩌고 하는데, 지금 뭐 부채가 많이 증가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꽤 이제 제약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일본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좀 다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2040년을 넘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인구가 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에 비해서 고령자의 인구가 많이 차지하기 시작하고, 이런 게 2040년이 거의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총 가구 수도 줄어들어요. 가구 수가 지금까지 줄어든 예도 없고, 2038년까지 통계청에 따르면 계속 가구 수가 증가하는데요. 2038년 넘어가면 이제 가구 수가 비로소 감소합니다. 그래서 2040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2040년을 넘어가면은 우리나라는 꽤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앞으로 10년, 뭐 여러분들 자산 투자해 보셔야 타임 호라이즌이 뭐 10년 정도일 거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은 그렇게 저는 뭐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잖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도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오르게 될까요? 영향을 받겠죠. 뭐 이미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내가 지금 돈을 빌려도 이자가 더 안 많아지겠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액션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주택 가격 이런 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뭐 그 금리가 피크 쳤다는 걸 알 테니까요. 이제 인하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반영을 할 텐데, 인하하고 나서도 영향을 받겠죠. 그때 이제 저는 어떻게 이제 액션을 취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국면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조금 괜찮은 곳들, 서울에 이런 곳들 상가에 이제 우리가 캡레이트라고 그러죠. 내가 상가 가격 대비해서 임대료 하면 이게 임대 수익률인데요. 괜찮은 곳은 지금 한 3%, 3에서 4%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커버하기 힘들거든요. 자, 이런 시장 같으면은 우리가 뭔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서 임대 수익률을 높이든지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가격이 오르면은 임대 수익률은 더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대출하는 데는 훨씬 4%, 4.5%를 줘야 되고, 임대 수익률은 3% 밑으로 내려간다. 사람들이 이거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그만큼 이제 추가로 막 올라가려는 그런 힘이, 에너지가 약합니다. 응축된 에너지가 금리 인하돼서 대출 금리가 좀 떨어지겠지만 그 부분이 별로 이제 크지가 않고, 아직은 임대 수익률 자체가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의 요소가, 우리나라가 특히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하고 부채를 많이 지금 가졌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이후 계속 늘려가지고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가계부채는 정책금융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금융, 뭐 결혼해서 무슨 대출, 청년 무슨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정책 자금 대출이 사실은 주택 대출 시장에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빨리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누르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혹시 부동산 가격이나 뭐가 이제 점프한다고 조금 오른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한번 곰곰이 데이터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출금리와 임대 수익률과 그 다음에 주택으로 치자면은 주택 같은 경우 내가 예를 들어
그 월세를 놓았을 때 얼마 몇 퍼센트 정도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셔가지고 이 주택 가격으로서는 별로 수지가 안 맞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요 올라가는 것들이 상당히 제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특히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이제 양극화는 계속 일어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아까 제가 수출 산업 말씀드렸죠.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월급도 많이 받고 괜찮아요. 그리고 뭐 전문 직종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커졌기 때문에 소득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집의 시장 정도는 그 사람들의 그냥 소득의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득의 10% 계층이 백화점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경기를 별로 안 타요. 경기가 후퇴에 빠지든지 뭐 하든지 백화점 매출은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소득이나 이 상위 10%의 계층은 소득의 변화를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가 주택시장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상위 한 5% 이런 사람들이 사는 주택에는 그렇게 큰 변화를 안 겪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것이니까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장과 나머지 시장, 그러니까 퀄리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차별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보통 약간 직장인 평균 월급이 한 300 조금 언저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조금 내렸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직장인들에게는 꿈도 못 꾸는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박사님께서는 약간 적정 집값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적정 집값 수준을 계산할 때요, 절대 중간값 월급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주택 시장은 세그멘트 돼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쪽에서 수요하는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이 이 시장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따라가도 못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 소득이 여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뭐 수출 대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몇 배인가를 계산해보고 해야 되는 것이죠. 중간적인 소득을 가지고 계산해서 야 이거 너무 비싸다 이렇게 계산하면 계속 틀리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소득이 꽤 많아졌습니다. 가까운 예로 연예인들 소득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심심하면은 20억 뭐 이런 거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현금을 주고도 살 수 있는 돈, 뭐 거기다 또 대출도 잘해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노는 부동산 시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그멘트 됐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가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해가지고 자꾸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아닌 사람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주택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경기도로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강북으로 나간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중간을 가지고 아무리 계산해서 고평가되었다 어쨌다 하면요, 그 집 전망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 한 5%나 이 정도 사람들의 소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들. 이런 사람들의 소득에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강남 집값도 흔들리죠. 근데 그렇지는 않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으니까요. 다른 걸로 세그멘트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각각 분할되어 있다는 것이죠. 약간 흔히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불패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 내 집 마련도 진심이지만은 부동산 투자에도 진심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 앞으로 자산은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부동산은 사실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 정도는 보통 주니까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단기적으로는 미국도 보면은 30% 빠질 때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요. 그런 충격을 이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여하튼.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고도 성장기였고요. 앞으로 이제 장기 저성장기에 여하튼 들어가게 됩니다. 뭐 수출이 어쩌든 말든 간에 일단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요. 다 합치면은 저성장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과연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5년, 10년은 우리나라 사회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 변화를 가지고 막 왈가왈부 해봐야 사회는 그렇게 크게 안 변합니다. 2040년을 넘어가면은 이제 변화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미래를 이제 쭉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채권 운용을 주로 했었는데요. 채권이 금리가 떨어지고 돈이 많을 때는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의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 뭐 싱글 A 마이너스라든지 뭐 트리플 B 플러스라든지 이런 신용 등급이 나쁜 것들이 가격이 쫙 올라요. 그다음에 국채라든지 아주 최고의 신용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르긴 하되 덜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오르고 돈이 마르고 시장에 그게 이제 유동성 경색이라고 그러죠. 신용 경색. 이런 때가 오면은 신용 등급이 나쁜 것부터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WB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국채는 덜 떨어집니다. 모든 금융자산이 그래요. 퀄리티에 따라서 시장이 좋을 때는 나쁜 퀄리티가 같이 따라 올라갔다가 시장이 나쁜 상황으로 가면은 우량한 퀄리티는 유지되는데 나쁜 퀄리티는 확 떨어집니다. 부동산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의 고성장 시기에서는 퀄리티가 좋든 나쁘든 같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 앞으로 장기 저성장에 들어간다면은 부동산 중에 퀄리티가 좋은 것들은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데 퀄리티가 나쁜 것들은 앞으로 힘들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뭐가 오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장기 저성장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분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 퀄리티, 하이 퀄리티하고 로 퀄리티가 있는데요. 대부분 개인들은 로 퀄리티 자산을 갖습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걸 사거든요. 그 다음에 주택. 그런데 주택은 그래도 퀄리티가 괜찮은 건데 상가나 오피스텔은 경기 변동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내수가 침체가 된다? 그럼 이것들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죠. 근데 개인들은 돈이 그냥 수억 원씩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 부동산은 저는 오히려 내가 로우 퀄리티 이런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수가 앞으로 20년 동안 침체다? 그럼 내가 과연 내 상가나 오피스텔이 수요자가 많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거기에다 인구도 줄어든다 그러죠. 그렇게 부동산을 저는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버블이 이만큼 생겼다가 일본처럼 꺼지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퀄리티에 따라서 앞으로 차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산은 어떻게 배분하면?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량한 퀄리티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부동산 자산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좋은 자산이죠, 개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럼 좋은 퀄리티는 너무 비싸니까요. 뭐 2천억, 3천억씩 하니까. 그걸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부동산 간접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리츠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제 뭐 그 다음에 인프라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접 투자인 것이죠. 거기 들어가 있는 부동산은 예를 들어 우리 그 정부가 이제 소득을 보존해 주는 고속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큰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개인들이 하는 상가나 오피스들에 비해서는 훨씬 우량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자산을 우량한 자산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수 산업에 주로 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분들은 우량한 곳으로 옮겨가야 돼요. 자꾸. 그게 이제 자산 배분의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우량한 곳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자산을 재구축하는 데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재구축한다면은 보통 코어 자산과 그 다음에 위성 자산, 주변에 이제 위성 자산을 가지는데요. 이 코어 자산이 다 상당히 견고하게 자산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어 자산에 앞으로 뭘 넣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채권이라든지 리츠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S&P 500 주식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코어 자산에 재구축해서 집어넣는 것, 그리고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중에서 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지방 소멸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쪽에 들고 있으면 이제 그거는 최고라 내오랍니다. 가격도 안 오르고 이제 사람들 임차인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재구축인 것입니다. 빨리 우량한 것들로 재구축하고 나의 코어 자산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